22대 총선의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는 총선 픽 스토리,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이준환 인천대 교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윤 대통령의 의료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 이후 여야의 엇갈린 반응과 또 총선을 8일 앞두고 남은 변수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어제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이제 발표했는데요. 증원 숫자는 절대적이지는 않고 또 합리적인 방안이 제안이 된다면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당의 이제 반응이 좀 엇갈린 상황이고 야당은 일방적 담화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두 분께서 이제 대통령의 담화, 특히 이제 의대 증원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보셨는지, 이게 또 총선의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 네, 김영준 교수님부터 듣겠습니다. 일단 뭐 어제 대담화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처음으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송구스럽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네. 한 5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3개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저 의료 개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필요 또는 지역 의료 체제를 강화해서 국민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병을 걸리든 안심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끔 바꾸겠다라는 목적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 논쟁이 지금 있는데 2,000명 증원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많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한 것이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통일된 안이 있다고 한다면 2,000명 증원과 관련돼서도 탄력적으로 뭐 협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네. 오늘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를 만날 용의가 있다라는 거가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면에서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네. 이게 선거 9일 남겨놓고 대통령이 대담화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 2,000명 증원 하기 전에 훨씬 그 전에 대통령이 이런 담화를 해서 왜 이게 필요한지를 얘기를 해줘야 됐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한참 막 지금 7주 정도 저 의료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물론 이제 담화를 발표한 거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 나름대로 그 타이밍이라든지 시기가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2,000명 정원에 대한 거는 거의 뭐 예를 들어서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그동안 쭉 얘기를 해와서 이제 갈등이 됐는데 국민을 설득하는 것 같아요. 의료계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의료계는 이 담화가 끝나자마자 바로 입장 표명을 했잖아요. 입장 표명할 게 없다고 얘기를 한 부분들 좀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뭐 이렇게 국민들에게 왜 그래야 되냐는 걸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아쉬운 점도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발표의 시기가 좀 더 앞당겨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말씀이셨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선거 일주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 국민 담화가 나왔는데요. 이게 선거의 막바지에 변수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 우리나라 선거 일주일 남겨놓고 영향을 준 무슨 이벤트가 있을까 한번 돌이켜보면서 왔어요. 네. 네. 그랬더니 이제 2002년 대선 때 정몽준 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하루 전에 결렬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게 또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까 안 미쳤을까, 미쳤으면 얼마큼 미쳤을까, 또 퀘스천 마크로 남고, 네. 또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때도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단일화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가 네. 단일화를 했죠. 아마 조금 영향을 줬을 거예요. 표를 결집시키는데. 네. 그런데 지금 일주일 남겨놓고 대통령 선거도 아니라 254개 지역구마다 벌어지는 선거가 있는데 그만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네. 또 그게 얼마나 영향을 줄지 이런 것에 또 미지수가 의문이 좀 남는다는 거죠. 아마 지금은 시간, 아까 이제 김영준 교수님이 좀 일찍 했으면 낫을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선거를 꼭 한 달 남겨놓고 3월 10일 날 네.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로 출발한 다음에 꼭 한 달 만에 선거
분위기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황상무 전 수석이 또 발언이 있었고 그분들이 사퇴를 하고 난 다음에도 여론의 추이가 크게 변했다고 느껴지지가 않는다면 일주일 사이에 의료 문제가 해결이 돼도 이거는 너무 늦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또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여당뿐만 아니라 네. 정부에서 느끼는 문제는 정부가 당이 의료계하고 대화를 해서 풀고 싶은데 너무 많다. 파트너들이. 그래서 누구랑 말을 해야 되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2,000명이 아니라면 의견을 수렴해갖고 가져보면은 합리적이라고 그러면 고려해보겠다라고 했다면 네. 일주일 안에 그게 수렴이 되겠는가.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이 일주일 안에 이 의대 정원 문제가 해결되거나 네. 일단락이 맺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총선에는 이제 뭐 일주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별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뭐 네. 지금의 상황에서 별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실제로 보면요. 실증적인 자료를 보면은 보통 선거 때, 총선 때요. 네. 후보자를 언제 찍었는지를 물어보는 항목이 다 있거든요. 네. 언제 많이 언제 마음에 굳혔는지. 뭐 찍을 거 언제 결정했느냐. 네, 결정을 그런데 했는데. 이거는 뭐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 누적된 자료이기 때문에요. 일주일 전까지도 누굴 찍을지 결정하지 못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뭐 그 소위 그 부동층이라고 하는 뭐 지금 정도? 나오는 정당 지지도에서의 부동층이 아니라 실제로 선거가 끝나고 정치학회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2020년도요. 그리고 네. 그전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면 40% 정도 됩니다. 아직도요? 아직도. 그러니까 아직도 결정을 못했습니다. 결정을 못한 사람이 40%고 네. 당일날 찍었다고 누구 찍을지 결정한 사람도 10%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나머지 한 일주일 동안 뭔가 흐름을 바꾸고 판을 바꾸고 싶어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전략적 차원에서 나온 거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동층들 중에서 이 의료 문제와 관련돼서 뭔가 정부가 이 변화되고 또 2,000명을 꼭 자기 나름대로는 적정하다고 봤지만은 네. 고수하지는 않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조금이나마 그 나름대로 유권자들의 마음 속에서 네. 변화를 줄 수 있는 동력을 분명히 만든 거는 맞고 다만 이거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이제 뭐 우리 이제 방송에서 뭐 이렇게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전략적 측면에서만 만약에 평가를 해본다고 한다면 저건 대통령이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도해 나갔었어야죠. 그랬으면 훨씬 더 파괴력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불통이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이걸 소통하는 거로 내가 끌고 가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좀 나름대로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뭐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를 만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보면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참 여당이 굉장히 불리하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저는 그렇군요. 해봅니다. 네. 네, 자 그런 그 한동훈 위원장 오늘 그 충청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을 발표한 이후에 첫 방문입니다. 국회 완전 이전 충청 민심에 대해서 좀 변화 효과가 있을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그 또 윤 대통령도 세종에 제2 집무실을 설치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좀 공약에 힘을 실어줬거든요. 아까 이준환 교수님께서는 지금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뭐 민심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요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국회 완전 이전 요게 좀 충청 민심 변화를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거는 공약이 세 마리 토끼를 잡을 목적으로 돼 있다고 봐요. 네. 첫 번째 토끼는 수도권에 특히 여의도에 개발을 해서 한강벨트에 영향을 준다. 이 개발 공약이니까. 네. 그리고 한강벨트가 좀 분위기가 바뀌어서 서울 전체로 이 선거 분위기가 확산되는 그런 목적이 있을 것 같고 네. 또 이 세종으로 국회가 완전히 이동하니까 또 세종에서도 민심리 네. 아 이거 환영한다 이런 것이 되겠죠. 또 세 번째 토끼는 이게 민주당이 과히 반대를 할 수 없는 이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세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역의 균형 발전도 도모하고 행정의 비효율도 줄이는 대신에 또 지역 경제는 활성화시킨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저는 그런 목적의 반영이라고 봐요. 네. 그런데 이게 2002년도부터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공약으로 시작을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이 넘은 이슈예요. 네. 그리고 이 긴 세월 동안에 이 이슈는 민주당의 이슈라고 많이들 각인이 돼 있는 거죠.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에 뭐 2022년 조사라고 돼 있는데 국민의힘 계열의 그 당시에 이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을 질문한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 네, 가운데 네. 찬성한다는 여론이 반대한다는 여론보다 훨씬 적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이슈가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네. 그다지 영향력이 없는 이건 민주당의 이슈라 이런 것이 많이 돼 있는 데다가 또 이것이 정말로 공약으로 실행될 때까지는 많은 그 과정이 남아 있거든요. 네. 뭐 200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문도 있고 또 이것이 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승리하면 한다는 공약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것 또한 27년에는 세종으로 국회 사무소가 이전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미 네. 이전 계획이 다 돼 있고 물론 이제 전부 다 본청이 전부 다 이전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세 마리의 토끼를 잡는 좋은 공약이나 조금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현실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네. 약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우리 김영준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충청권에도 아직 그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그런 많죠. 유권자들이 많을 텐데 이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그 한 위원장이 오늘 했더라고요. 지난 총선에서 실은 충청권이 28석인데요. 그중에서 민주당이 20석을 가져갔고요. 네. 그리고 8석밖에 이제 못 가져갔는데 대전 7석, 청주 4석, 세종 2석을 전부 다 민주당이 가져갔어요. 네. 그런데 이 부분 속에서 만약에 최소한도 뭐 60% 정도, 50%, 60% 정도를 민주당한테 뺏어오지 못하면 저는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기가 거의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수도권도 문제지만 이 충청권에서.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충청권에서의 나름대로의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 봤을 때 선거라는 거는 자기 호주머니를 두텁게 하는 그런 공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와 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전에 얘기했었던 공약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그리고 이번 주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충청도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아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요. 미쳤다. 네. 이제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여하튼 간에 국회가 완전 이전되면 그다음에 뭐가 이전이 돼야 될까요? 청와대요? 청와대 대통령실도 이전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뭐 홍준표 저 대구시장은 그 대법원도 다 이전을 하라고 얘기를 네. 하는 거니까 그야말로 네.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의 그 행정도시가 완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히 그 충청권에 있는 분들한테는 그 혹 뭐 나름대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와 기대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박빙의 승부가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이슈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국민의힘이 유리하게 작동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민주당 상황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오늘 그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식 지원 유세 없이 유튜브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어제 원희룡 후보와 공개 방송이 예정됐던 TV 토론회는 이 대표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 진행 및 보도 유예로 이제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TV 토론회를 사전 녹화해서 오늘 저녁에 이제 방송이 된다는 건데요. 원희룡 후보 측은 공식 항의를 했습니다. TV 토론회 보도 유예, 저희가 이제 그 중앙선관위의 그 TV 토론회 보도 준칙을 이제 정확히 잘 모르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국회의원 선거 TV 토론회의 진행도 한번 해본 적이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오는 길에 이 기사가 굉장히 이 혼동스럽게 기사가 작성이 돼 있어서 네. 좀 확인을 해봤어요. TV 토론회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는 네. 후보하고 선거 운동원하고 또 선거 방송 토론위원회라고 하는 선관위에 임명을 받은 위원들이 도착을 하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기자들이 그 광경을 보겠다 올 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비보도를 한 것은 그 기자들은 녹화를 하는 과정에 오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녹화를 하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오늘 저녁에 9시에 네. 그 중계를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면 먼저 보도를 하겠다고 기자들이 와서 그 TV 토론을 보면 어떤 게 오가고 어떤 게 왔다, 네. 어떤 게 마련해 왔다, 뭐 이런 것이 벌써 공개가 됐으면 벌써 기사로 다 나와 있을 상황이 있죠. 그러면 이거를 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입장에서는 아예 김 빠진 예, 사전 노출이 된 거죠. 다 된 거죠. 네네. 그렇다면 지금 신문 보도에는 누가 어디 쪽에서 이걸 비보도를 해달라고 했고 뭐 비공개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어느 측에서는 아닌된다 뭐 항의도 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조금 전 속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자신은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또 나왔네요. 네. 네, 그런데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더 확인이 될 것이지만 네네. 지금 신문에 나오는 것처럼 뭐 열띤 무슨 토론이 이뤄졌고 뭐 어떤 주제에 누가 뭐 답변을 못했고 이런 것은 실제로는 네. 9시에 보면 나올 건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실상은 이 신문 보도하고 좀 다른 것일 거고 네. 또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속담도 있는데요. 네. 그런 것을 오늘 9시쯤에는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이 방송국 입장에서는 하도 주목을 끌고 네. 지금 대선 주자급이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 가장 그 주목도가 높은 TV 토론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방송국 입장에서는 사전 노이즈 마케팅도 돼서 시청률이 높아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밤 근데 9시. 지금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 이 교수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좀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거는 팩트 체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리 저 실행카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원희룡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이 요청을 해서 네. 시작 1시간 전에 비공개 진행과 보도 유예를 결정이 됐다라고 지금 이거는 쿼테이션 마크이기 때문에 발표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재명 측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으면은 네. 둘 중에 한 사람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더 심각한 거죠. 그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 토론회에 있어서의 이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처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다고 그래서 원희룡 측에서 권리적 검토를 거쳐서 그리고 녹취록을 언론사에다가 제공을 했는데 네. 그런데 벼랑간 또 이쪽 그 이재명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OBS 측에다가 토론회에 저작권이 있다고 하는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이 오해를 낳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선관위냐 방송사냐. 그렇습니다. 그걸 왜냐면 처음에 선관위는 선관위 거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공을 했는데 그걸 벼랑간 말을 바꿔가지고 OBS에게 이게 저작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바꿔버리니까 네. 원희룡 측에서는 왜 그렇게 말을 바꾸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왜 자꾸만 특정 후보에게 일방적인 요청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이게 팩트인 거예요. 내용상 뭐 어떻게 됐든 안 됐든 9시 보면 알겠지만 이 부분 속에서 어느 쪽이 진실인가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공방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선거법에서 제일 엄하게 다스리는 거는 뭐냐면요. 허위사실 유포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 금품을 살포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가장 그 엄하게 다스린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중앙선관위가 입장을 얘기를 해야죠. 네네. 이게 지금 가만히 있을 때인가요? 중앙선관위가 지금 OBS 측에다가 모든 걸 맡겨서 되나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중앙선관위 쪽이 뭐 이거 지역선관위라고 했지만 너무 내가 볼 때는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질타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양문석 후보 논란이 이제 리스크로 떠오르는 상황인데 이 편법대출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 후보가 이제 문제 아파트를 처분해서 대출금을 갚겠다 그리고 사회에 또 환원을 하겠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걸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고 민주당 측은 공천 철회는 없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이거 어떤 결론이 나와야 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준 교수님. 문제의 핵심은 분명한 게 편법 대출했다고 본인이 그런 자백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에 진짜 대출 자금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를 딸이 사업한다는 거로 서류를 만들어서 11억을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분명하게 이거는 잘못된 거를 속여서 받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또 양문석 후보는 뭐라냐면 그 새마을금고가 그렇게 네. 했다고 또 얘기를 한 부분 속에서 지금 새마을금고는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진실 게임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국민을 대표를 한다는 사람이 이전에는 또 뭐 노무현 대통령을 보고 뭐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고 말이죠. 네. 그리고 지금 또 이러한 편법 대출 문제, 이게 사기 대출인지 편법 대출인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기 대출이고 내가 거짓말해서 고소하라고까지 얘기하고 금감원이 이제 내일부터 이제 새마을금고에 하겠죠. 하게 입장을 됐는데 밝혔습니다. 문제는 뭐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는 못하게 되지만은 이게 이제 지난 2012년도에 당시의 선거에서 김영민 후보의 막말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한 일주일 사이에 수도권에서 한 20, 30석이 넘어갔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파괴력이 있었었는데 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그런 개인 후보에다 맡겼다. 그 후보를 누가 공천했죠? 민주당이 공천한 거 아니야, 공식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나몰라라 하고 양문석 후보한테만 맡긴다는 거, 그게 과연 공당으로서의 자세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네, 이준환 교수님. 예, 저도 이게 그 당이 해명하는 과정이 석연치가 않아요. 예전에 이제 세종갑에서 이병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에 문서를 공천 신청을 할 때 제공한 서류에서 아예 싹 빠진 내용이었다. 당을 몰리겠다. 이런 거고 이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류는 제대로 냈다. 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서 공천을 취소한 거고 양문석 후보는 좀 지켜보자. 그런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나니까 뭐 취소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 공천 심사받을 서류에 대출을 따로 앞으로 했는지 또 뭐 편법으로 대출 받은 것을 거기다 써놨었다는 얘기는 건지 그 해명 자체가 저로서는 일관성도 없고 너무 편을 든다. 특정 후보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납득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특히 딸이 또 해외에 어학연수도 가고 또 몇 억이 아니라 10몇 억짜리 집이 있고 이건 부동산 문제 이게 젊은 세대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거라 네. 이 당이 머뭇거릴 때가 아니고요. 이건 저는 이 몇 차례 똑같은 말을 했지만 이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양문석 후보뿐만이 아니라 또 김준혁 후보라는 사람이 뭐 굉장히 그 역사학자라고 하면서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발언들을 올려놓고 했었는데 네. 이런 사람들이 걸러지지 않고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면 앞으로 4년 동안 똑같은 행태를 반복할 거고 요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똑같은 이슈로 공방만 이어질 거고 해결이 안 될 문제는 미리 사전에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국민들한테 유권자 앞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다음 24년 22대 국회는 새로운 국회를 만들겠다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2대 총선의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는 2024 총선 픽스토리 이제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이준환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